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공황의 원인과 그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에 대해서 하예크 선생님과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예크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공황의 원인은 결국 자본의 공급과 자본의 수요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자연 이자율, 이 자연 이자율에 은행이 개입하면서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결책 역시 자연 이자율이라고 하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발생한 문제이니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Let it be. Let it be.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면 이 자연 이자율을 매개로 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케이스 선생님은 물론 하이크 선생님의 그러한 견해가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그 사이에 모두가 죽는다. 즉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니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어, 어,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즉 공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했으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어, 공공사업을 벌이면 유효 수요의 문제가 해결되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하이에크 선생님과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을 직접 실제로 현실의 경제 상황에 적용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문을 트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케인스 선생님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스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대공황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결국 케인스 선생님의 대안이 적중한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 견해,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직접 적용한 인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뉴딜 정책을 펼치지요. 즉 기존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갈아엎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합니다. 뉴딜 정책의 일부로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를 들 수 있어요. 즉 TVA는 테네시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댐 건설에 대규모 재정을 지출하는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어 유효 수요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은 대공황의 터널에서 탈출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루스벨트 대통령께서는 뉴딜 정책, 즉 기존의 자유방임주의, 즉 시장의 질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폐기 처분하고 갈아엎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바로 뉴딜이죠. 새로운 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 정책을 실제 시행하는데 그 일환으로서 실시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입니다. 이 TVA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테네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목적 댐을 건설했어요. 댐을 건설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댐 건설의 재정 지출을 늘리죠. 즉, 댐 건설에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여기에 기업을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이, 이 노동자의 임금과 어, 어, 기업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을 합니다. 그 결과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확보되고 그 소득을 통해서 소비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확보되는 셈이지요. 자, 그리고 이 사업에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로서 유효 수요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TVA라고 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결국 유효 수요를 확보하고 이 유효 수요를 확보하여 미국은 총 공급이 총 수요보다 초과하는 그러한 불균형에서 발생한 공황의 문제를 유효 수요의 확보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 케인스 선생님의 처방은 시장의 실패에 국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 즉 수정 자본주의로 볼 수 있는 셈이군요. 자, 물론 한동안 케인스 선생님은 공황 극복의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래서 하예크 선생님과 케인스 선생님의 하예크와 케인스 선생님 사이의 이론 대결에서 케인스 선생님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케인스 선생님 처방은 결국은 시장의 질서에 맡겨두었더니 그 가격 기구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서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여 공황의 문제에 직면하더라. 결국 시장의 가격 기구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 상황에 직면하더라. 그러니 시장의 질서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장의 질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국가가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확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결국 시장의 질서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향이니까 이러한 자본주의를 수정 자본주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공황의 문제는 극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인스의 이론이 이 한계에 직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석유 파동, 즉 오일 쇼크를 계기로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은 한계에 직면합니다. 자, 1973년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즉 아랍 이슬람 문화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자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이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 생산을 감축하고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 결과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생산 활동이 급격히 위축됩니다. 자, 그러니 기업의 투자는 줄고 실업이 증가하는 불황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출현합니다. 이때 당시 경제학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케인시안, 즉 케인스 학파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조언을 내놓습니다. 자, 1973년, 1970년대죠. 이때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즉 석유 생산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던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석유 생산을 감축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어떤 경계, 증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슬람 문화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이슬람 문화권이 그에 대한 반격으로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에 관여하는 주 에너지 원동력이 석유 생산을 감축하고 가격 인상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 석유라고 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이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즉 원자재인 석유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 활동이 위축되니까 당연히 기업의 투자는 줄고 기업의 투자가 주니 실업이 증가하겠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 불황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가 줄고 문을 닫고 실업이 발생하니 소비자인 노동자는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습니다. 소비를 줄이겠지요. 그러니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소비할 돈이 없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데 이때 대공황의 경험을 케인스의 이론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케인스 이론을 지지하는 케인스 학파에서는 역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조언을 하고 실제로 그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 케인시안의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지 봅시다. 자, 국가들이 케인스 학파의 조언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난관에 직면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도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실업자는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었으면 소비가 위축되어 물가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합니다. 즉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면서 케인스 학파 이론에 대한 신뢰에 흠결이 발생한 셈이죠. 즉 케인스 학파 이론은 정부의 실패에 직면합니다. 자, 케인시안, 즉 케인스 학파의 조언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 침체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오일 쇼크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렸더니 오히려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도 기업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재정 지출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오히려 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서 실업자는 증가하는데 그래서 물건을 살 사람은 없는데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불황과 동시에 물가 상승까지 유발하는 이러한 악순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즉 정부의 개입이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더라, 효과가 없더라. 바로 이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오일 쇼크에 대응하는 케인스 학파 이론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진리가 아닌 문제가 있는 이론으로 판명이 되는 셈이죠. 자, 물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은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는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케인스의 이론은 유효 수요가 부족할 때 유의미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유효 수요 부족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석유라고 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발생한 원인이 유효 수요에 있었다면 이 케인스 학파 이론이
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 유효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원자재, 석유라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케인스 학파의 이론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건 케인스 학파의 이론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케인시안의 이론이 경기 침체 모든 경기 침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케인스 학파의 이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지요. 자, 이어서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자, 케인스 학파가 직면하는 한계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총명하고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의 인간은 비합리성으로 인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개인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통합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모순을 지닌 불완전한 지식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자본주의의 흠결, 즉 불황 혹은 공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자, 정부의 개입은 왜 실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제한성에서 찾고 있어요. 즉 인간은 신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에 적합하도록 완결된, 즉 가공되어서 통합된 상태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지식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지식, 여기저기 산발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즉 인간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제한성 덕분에 정부가 계획을 해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언제 얼마만큼 개입을 해야 될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불완전성과 지식의 제한성 덕분에. 그런데 케인스 학파의 이론이나 사회주의는 그러한 계획적 개입을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케인스 학파의 입장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에 개입하면 이러한 불황과 공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이에크는 결국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 두는 것이 레디비 하는 것이 레디비의 상태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지요. 자, 이어서 하이에크 선생님이 계속해서 사회주의는 중앙 당국의 계획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인간이 완전하며 의사결정에 적합하게 통합된 지식이 존재한다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재화를 최적으로 분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의 복잡 미묘한 선호를 모두 반영하여 경제활동 전반을 계획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따른다면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무시될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당국의 계획에 그저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죠. 결국 노예로 전락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지요. 자, 우리 사회주의는 시장의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그러한 가격을 매개로 공급과 수요가 순환하는 시스템,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를 매개로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즉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저절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얼마만큼 생산하고 얼마만큼 소비할지를 다 미리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필요한 양이 얼마이니 그 필요한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국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국가의 결정을 담당하는 관료 구성원이 완전한 인간,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인간의 완전성과 그리고 제한된 지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하게 가공된 통합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계획을 완벽한 상태로 구현을 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이에크는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제한된 지식, 불완전한 인간이 그러한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국가가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온전히 작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가 생산과 소비를 결정을 하게 되면 경쟁이라는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경쟁이라는 과정이. 즉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개인이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인데, 즉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대로 실천하는 이러한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이 발휘가 되는데 국가가 계획을 하여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면 이러한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사라져요. 결국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저 국가의 계획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에크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국가가 시장의 질서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은 노예의 길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특히 시장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를 통해 출현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즉 시장의 질서는 인간의 의도와 계획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움직이지요.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가격 기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시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합니다. 경쟁은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유발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과정은 가격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가격 시스템을 참조하여 역동적으로 그 변화를 포착하죠. 자, 그 결과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불완전한 인간도 자신의 판단을 조정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요. 결국 가격은 경쟁을 원동력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변화는 질서체계인 셈이죠. 따라서 자생적 질서로서 가격 기구를 계획적인 정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은 치명적인 자만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에 따라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산과 소비의 이 순환, 거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가격 기구를 매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격 기구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출현합니다. 즉 생산자는 가능한 비싸게 물건을 팔려고 하고 소비자는 가능한 싸게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시장에서는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가격의
메리트, 가격의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이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내지는 다른 다른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윤을 확보할 수 있죠. 반면에 그 경쟁에서 도태를 하게 되면 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격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쟁 과정에서 서로의 니즈가 서로의 판단이 교차하면서 맞아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리고 이 가격은 계속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경쟁력이 더 강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기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가격은 사라지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격이 출현합니다. 즉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출현하고 이 경쟁의 과정에서 가격도 출현했다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이 순환,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시장의 가격 기구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이것이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개입하지 않아도 경쟁의 과정에서 가격이 저절로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변화하는 이러한 역동적 변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장의 질서는 곧 시장은 자생적 질서에 따라서 인간의 의도와 계획과는 무관하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장의 생산과 소비라는 그 순환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자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이에크는 자, 그런데 케인스 선생님은 국가가 시장의 질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물론 케인스 선생님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계획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의도적 개입 혹은 계획적 개입은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의 원리를 거슬러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 우리 하이에크 선생님과 케인스 선생님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케인스 선생님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관리할 때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히 국가가 개입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아이에크 선생님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일시적으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본주의는 케인스와 하이에크 선생님 모두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그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자, 이어서 제가 참고로 케인스 선생님의 경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주의자로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곧 사회주의라는 등식은 지나치게 과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일 쇼크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특히 케인스 학파의 처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하지요. 그러면 하이크 선생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하이크 선생님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즉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let it be, 즉 시장의 순리에 맡겨두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케인스 선생님은 자본주의는 작동 과정에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그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효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 재정 지출을 늘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케인스 선생님은 결국 국가의 개입을 강조를 하는 셈이지요. 보통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인스 선생님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다만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일정 부분 강조를 하는 것인데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이 측면에만 지나치게 편향이 되어서 케인스 선생님을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여전히 케인스 선생님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옹호합니다. 다만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케인스 선생님의 이론은 오일 쇼크 사태를 계기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한계에 직면합니다. 즉 케인스의 이론이 모든 경제 침체 이론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케인스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하이에크 선생님의 이론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에크 선생님께 그러면 당신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여쭈었습니다. 당연히 이 하이에크 선생님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어떠한 처방을 제시하겠죠. 자,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볼게요.